네, 우리 국민들에게는 납세의 의미가 있죠. 하지만 고액 또 상습 세금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재산 은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을 비롯해서 이 처벌하는 또 해법도 빠르게 발전해야 되겠죠. 근본적인 해결책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였죠. 국세청이 2024년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이 한 6천여 명, 법인이 3,600여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세금 체납의 현황 한번 정리해보고 조금 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하는 제도, 네. 이게 지금 보통은 이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체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이 되면 일단 국세정보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이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 항목은 대부분 이제 뭐 체납자 이름, 법인 같은 법인명, 그리고 법인 대표, 법인명, 그 다음에 뭐 개인 같으면 이름, 나이, 뭐 직업 이런 거 적히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개인 체납액은 한 4조 좀 넘고요. 예. 법인 체납액이 한 2조 좀 넘습니다. 개인이 더 많네요. 개인이 더 많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세한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죠. 개인들은. 네. 그래서 개인이 많고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원이 한 1,700명, 체납액은 1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세금을 체납한다고 하는 게 큰 금액이 체납되는 경우는 대부분 양도소득세 쪽입니다. 개인들은. 네. 왜냐하면 다른 데 소득이 크게 이렇게 될 게 없고 네.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체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원천이니까. 바로 원천 네. 인수되고 뭐 연말정산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실은 세액도 크고 자기들이 안 내려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네. 안 낼 수 이제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아까도 기준 크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2억 이상 또 1년이 지난 이제 상습 체납자 기준을 맞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가 초강수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거쳐야 또 명단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세청 내에 국세정보공개 이제 국세정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실은 이 위원회 위원장을 했었는데 네. 한 4년 했습니다. 이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공개하지 않을 대상들도 네. 우리가 이제 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다.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불복 청구 중이다. 세금을 지금 내야 될지 아닐지 다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해생 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에 있거나 해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에는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개 절차를 보면 보통은 이제 연초에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안내문 발송하죠.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한 6개월 이상 이제 납부하라고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 하면 이제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예. 거쳐서 그래도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좀 기회를 줘야죠. 네. 처음부터 놀래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연말에 확정이 되면 이게 보통은 이제 간부라고 해서 정부 신문이 있습니다. 조그만 그 네. 타블릿식으로. 그래서 간부에 게시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뭐 국세청 누리집에 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뭐 하여튼 이게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세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세, 지방세를 안 내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재 행정금이라고 해서 이제 벌금 같은 것도 그것도 어쨌든 큰 준조세지 않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예. 이제 요걸 하는 걸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하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 해서 보통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주차 위반 과태료 같은 거 그런 거요. 그런 거 내면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네. 그거 안 내고 이제 까먹고 있다가 실은 의도하지 않고 까먹고 있던 분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런 이제 제재 부과금에 대해서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요 기준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명단을 공개하죠. 그래서 지방세 쪽을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는 4,200억 정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한 900억 정도 네. 현재 지금 체납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방세 9,900명, 9,099명 네. 숫자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175명에서 보통 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전년 대비 좀 증가했습니다. 요즘 좀
경기가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죠. 예, 예. 교수님 근데 문제가요. 네. 이제 우리 국세청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 해서 이제 환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국고 환수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체납액 오히려 국고 환수액이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이제 은닉 수법이 교묘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실은 뭐 세금을 일반인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세금을 안 낸 게 찝찝해가지고 먼저 그냥 내려고 먼저 하죠. 내버리고 돈 뭐 생기면. 저 까먹을까봐 네, 좀 먼저 내버리고 네.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자기는 안 내겠다고 이제 마음을 굳게 맹세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금액이 보통 크거든요, 이거. 크니까 아 이거 내가 내고 나면 뭐 이거 정말은 뭐 내가 집을 조그만 집을 한 채 살 값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게 본래 이제 세액이 커지고 특히 이제 또 그렇게 마음을 이제 안 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예.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은 이제 절차 이제 궁리를 할 거 아닙니까 방법을. 네. 그러니까 좀 힘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세부적인 수법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왜 세금 안 내냐, 체납 사유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막 또 의견을 내고 그러겠지만은 딱 보면 알잖아요, 국세청에서는. 맞습니다. 악용되는 사례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은닉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세금 체납을 하게 됩니까? 근데 몇 실은 가지 사례를 보면 좀 뭐 볼까요? 실은 뭐 굉장히 단순해요. 네. 자기가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자기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 이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 뭐 길 가는 사람 자꾸 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특수관계인들하고 돌리죠.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강제징수 당하니까 네. 그걸 전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놓고 있으니까 뭐 잡을 수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민사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행위 취소라고 해서 그걸 이제 해를 줄 목적으로 그 이제 채권자 이제 일부러 네. 이제 돈을 빌려줘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자기 재산을 하여튼 돌려놓는 것들입니다 전부가. 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이 뭐 제3자 우회에서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고 이것도 특수관계자잖아요. 은닉하고 세금 안 내거나 뭐 자기랑 좀 관련돼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전 대표자, 예. 전 대표자는 좀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양반들한테 토지 양도대금 빼돌리고 뭐 세금 체납하고 예. 대부분은 근데 특수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네.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특수 관계자한테 명의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떼먹을 수도 있잖아요. 떼먹을 수 있죠. 항상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의 신탁이나 이런 남한테 보이지 않는 명의 신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예. 부동산 같은 거 명의 신탁했는데 나중에는 뭐 이거 내 건데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런 리스크까지 짊어지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왜냐하면 위장 이혼도 하잖아요. 위장 이혼. 네. 근데 위장 이혼도 대법원 판결은 진짜 이혼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위장 이혼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좀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렇게 우회해서 명의 신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 재산을 이제 떠넘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은닉을 한다는 거고요. 전통적인 수법은 숨기는 거잖아요. 어디다 땅에다 묻거나 아직도 있죠 그런 방법들이. 그 생각보다 숨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다 숨기겠어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보통 여기 마당. 기사들 이제 기사를 보니까 자기 집에 잘 숨기지 않는데요. 네. 그럼 다른 집에 숨기려면 어느 집에 안전한 집이 있고 예. 만약 산 밑에 숨기면 누가 들고 가면 또 어떡하고 예. 동물들이 물어 뜯으면 또 어떡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체납하는 분들은 예. 정말은 굉장히 그 멘탈이 잘 그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분들이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그 자기도 건강도 해칠 텐데 이런 것들을 뭐 김치통 장독대에 숨기기도 한다고 막 기사는 봤습니다만 네. 제가 예. 근데 이렇게 숨기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지금 보면은 숨기는 게 많이 나오죠. 금괴 같은 거로 하고 금괴로. 그리고 지금 현재 가상자산 잠깐 앞에서도 네네. 잠깐 말씀이 나오던데 가상자산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상자산은 진짜 숨기기 시작하면은 찾기가 쉽지 않죠.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업빚이나 비싼 같은 큰 거래소만 생각하는데 그런 데 놔두면 권리죠 다. 왜냐면 은행이랑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당연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거기 숨기지 않고 자기네들은 그 받아서 자기 제 개인 지갑, 전자 지갑에다 하죠. 네. 월렛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하드 월렛, 쿨 월렛 해가지고 그 월렛이 있어요. 그럼 개인 지갑들이 일반인들은 그런 개인 지갑 들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전자 지갑에다 넘겨버리면 정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지금 뭐 김치통, 서랍에 숨긴다든가 얘기한 대로 골드바를 사가지고 그걸 어디다 묻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최신 트렌드는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좀 더 기상천외한데요. 사례 중에 하나는 유튜버들, 뭐 BJ들한테 후원금을 일단은 예, 예. 해준 다음에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뒤에서 뭐 돌려받는다든가. 예. 근데 그 BJ도 세금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내죠. 근데 그럴 바에 왜 그걸 돌려받죠? 이제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소개도 해주고 국세청은 또 어떻게 여기에 맞서고 있는지도 함께 볼까요? 근데 정말은 뭐 기상천외하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제로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별로 없고요. 네. 제일 지금 제가 볼 때 만약에 자기들이 이걸 숨기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유럽 쪽에서는 암호자산이라고 그래요. 크립토 어셋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 크립토에다가 숨기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여러 알트코인도 가지 있죠. 뭐 여러 가지 그 영어로 된 이름이라서 요즘에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조차도 싫은데 네. 하여튼 이런 데다 사가지고 그걸 전자지갑 개인 지갑으로 막 넘겨버리면 실제로는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업빗이나 빗썸만 생각하는데 바이낸스라고 하는 해외 마켓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다 하면 누가 미국 주겠어요? 거래소죠. 예, 네. 미국 거래소에. 네. 그래서 거기다 해서 거래시키고 하면 나중에 국세청이 실제로 이거 가세 문제랑도 연결되는데요. 일반적인 가세. 네. 가상자산 가세가 현재 2년 유예됐는데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이거랑 관련이 돼요. 가세하기에 현재 지금 적합하게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는가. 근데 이거 지금 이 문제 가세도 뭐 힘들지만 이걸 가지고 추적해서 뺏어오기 힘듭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정부가. 예. 근데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정부가 압류한 겁니다. 네. 압류했어요. 예. 위법한 행위하면서 받은 거 압류하고.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 미국이 비트코인을 막 이게 압류해서 가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자기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매처럼 뭐 이렇게 팔아가지고 세수 뭐 이렇게 벌금 같은 걸 했는데 팔면 팔수록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예. 그래서 포지션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자 이제부터. 지금부터 좀 사보자. 왜냐하면 뺏었던 걸 팔다 보니까 팔고 나면 그거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 있고 예. 팔고 나면 또 올라가 있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그랬잖아요. 네. 현재 지금 1억 5천입니다. 한 개. 네. 우리나라 돈 1억 5천인데 네네. 자기들이 팔고 한 3천만 원대 팔았는데 5천만 원대 있고 5천만 원대 팔았더니 7천만 원대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거 아니다. 사들이기 시작했대요. 아예요. 팔지 않고 예. 이제 어떤 이제 은닉하려는 사람이 네. 크게 이제 무슨 이상한 알트코인을 하나 산 다음에 예. 콜드 월렛을 뭐 자식이나 부인한테 넘긴 지 이러면은 거의 못 찾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그건 지금 아예 보면은 찾아 추적할 것 같은데. 이제 국세청이 이걸 찾아내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이제 현재 돌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이제 구체적인 그 방법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봐서. 예.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가상자산의 그 어떤 그 암호화 정도가 가상자산마다 틀려요. 그래서 모네로라는 가상자산은 실은 옛날에 N번방에 썼거든요. N번방에 써가지고 우리 상장 폐지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상장 폐지됐다니 큰일 났다 했는데 네. 그것 바이낸스에서 다 거래되거든요. 우리만 상장 폐지되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업비드하고 빗썸에서 못 팔게 한 거지. 그걸 옮겨가지고 지갑으로 예. 저쪽에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하고는 그 거래하는 시스템도 틀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추적하기가. 자, 아마도 가상자산이 활성화가 되면서 최근에 이런 체납자들의 세금 국고 환수액이 줄어드는 거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여전히 고액 상습 체납자 중에서는 자기는 무일푼인데 남이 뭐 차 빌려줬다, 뭐 누구한테 얻었다, 뭐 이러면서 호화 생활을 지속합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쩔 수가 없죠. 그 사람 빌려준 사람 찾아갔는데 내가 그냥 이 사람한테 고급차 타라고 했다 이래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납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차량도 자기 명의로 안 하죠. 영이죠, 자기 명의로 안 하는 게 보통 리스 중에서 오토 리스라고 해서 운영 리스가 있어요. 그걸 쓰거나 아니면 장기 렌탈을 합니다. 장기 렌탈을 하면 전부 명의가 그 금융기관 명의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잘 찾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워낙 빈번하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리스나 렌탈로 하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항상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상대에 대한 뭐 조사도 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람을 후원해 주는 거겠죠, 체납자를. 아까 그 체납자 후원해 주는 거요? 예. 체납자를 후원하는 게 무슨 말씀이죠? 가령 이제 그 사람이 차 빌려준 사람이든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렸어 하는 그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죠,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네. 지금 이제 그 가공의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했다든지 하게 되면 그걸 입증해서 아까 사회의 지소행위를 해서 예. 그 채권 사람 채무 돈까지 관계를 뺐는데. 그 사람 돈은 못 빚지만 네. 그렇게 이제 협조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시 이 사람이 명의로 다시 복원시켜서 하는 거죠. 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행정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또 감치 제도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좀 강력한 행정 제도와 함께 감치 제도도 좀 정리해 주시고
특히 이제 감치제도 한 4년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까지 이게 좀 더 강력한 처벌 많은 국민들이 원하거든요. 근데 강력한 건 좋은데 실은 감치제도는 여기 안 그래도 이제 저는 감치제도가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원 조직법의 61조에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감치제도의 시작은 법원에서 소란하게 하다, 막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그 친구를 감치를 해버려요. 뭐 이런 데 쓰고, 네. 또 하나는 증인 출석을 했는데 증인 출석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잡아서 감치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데 감치를 했는데, 네. 지금 지금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감치제도를 도입했어요. 국세징수법에. 이게 현재 국세징수법을 찾아보면 115조인가에 있습니다. 있는데, 요 감치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감치명령제도에 국세 3회 이상, 체납 1년, 체납 합계 2억 원, 그거 똑같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뭐 몇 가지 붙어 있는데 뭐냐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해. 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납부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감치 못 해요. 그래서 몇 번 기각당했습니다. 감치하려고 했어요, 국세청에서. 근데 납부 능력이 없는데 아니 돈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너 안 내면 감치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만 스트레스만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사람은 납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감치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감치를 기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이제 그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검사가 요구해서 판사가 이걸 감치제도를 운영하는데 여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납부 능력이 있으면 납부 징수를 해야지 여기서 감치를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감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신을 그죠 구속하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써야 될 제도인데 저는 이 세금 안 낸 거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네. 아주 안 좋은 분들은 뭐 아니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감치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체납자의 차량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이제 시스템화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뭐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압박을 한다라고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예 그냥 다 빼돌리는 사람한테는 또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창가 방패입니다. 결국은 네. 결국은 이제 이쪽에 세게 나오면 이쪽에서 또 싹 세게 다 빼돌리니까요. 궁리해서 네. 또 나름대로 그 궁리를 해서 예. 대책을 마련할 텐데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런 거 제도를 뭐 어찌 보면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체납된 거라도 우리가 잘 징수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내에서는 아주 이걸 가지고 정말은 되게 그 고생하고 여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입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액 체납 또는 뭐 정리 가능 체납, 요즘에 압류 가능 부동산에 대한 선별 그 우리가 제공, 네. 정보 제공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 국세청에서 하는데요. 네. 국세청도 굉장히 이 아프죠.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회수하는 게요. 그렇죠. 네. 이게 안 내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내게 하는 거, 네. 강제 징수. 자, 성실 납세 문화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서 당국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원천적으로 어떤 해결할 뭐 그럴 방안은 없습니까? 원천적으로 세금 빼먹으려고 하는 해결하려면은 거를. 이게 하나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요? 예,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강의실에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세금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라, 처음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벌어서 세금을 30 내면 70이 내 거고 30은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해라, 처음부터 마음을. 그러면 마음이 편한데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100원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100원이 전부 자기 거니까 30원 내다 보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걸 아까우니까 자꾸 숨기고 싶고 또. 그런데 우리가 뭐 양도 소득이 생겨도 그중에 일부를 세금 내잖아요. 네. 그럼 아예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납세 문화 이런 것이 좀 바뀌는 게 좋은데 정말 그거는 좀 이게 서서히 바뀌겠죠. 네. 빨리는 안 바뀌고. 근데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점점 이제 선진국화 돼 가니까 이 세금을 내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선진화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도움 말씀 주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